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창현입니다. 오늘은 그 당의 흥망성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요, 이 당삼체라고 해서 도자기 전 단계인 도기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구운 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와 도기는 뭐 엄밀히 구분을 해야지 되겠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도자기가 송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뭐 흥미로운 것은 뭐 낙타랑 이제 서역의 상인의 모습을 당삼체로 구워낸 모습이고요. 이거는 스님의 모습을 또 그렇게 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이제 당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천도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황혼기로 접어들게 되죠. 그 황혼기는 당의 황혼기는 바로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죠. 바로 황소의 난이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파열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대 19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저는 아직 황후까지는 가지 못했고 황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음은 아닌데 여하튼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인생이랑 나라의 운명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학습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전성기를 이끈 여황제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중국같이 유교가 강한 국가에서 이 여황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안록산 사사명의 난과 양세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그 이후에 150년간 물론 그 전 한 중국의 전통적인 왕조의 역사는 한 300년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30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유지된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오래 가죠. 한 500년 이상, 400여 년 이상은 가게 되죠.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렇고, 또 신라, 백제, 고구려는 뭐 고구려 백제는 한 600, 700년, 신라는 1000년, 뭐 이 정도 가게 되죠. 여하튼 이 한 150년간의 전성기 이후에 그 다음 150년간은 거의 그 쇠망하다시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양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양세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건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1년에 두 번 세금을 걷는 거예요. 뭐 보리가 추수가 되는 5월달 그리고 쌀이 추수가 되는 한 10월달
정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 양세법이라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병제가 모병제로 변하고, 뭐 여러 변화가 있어요. 그러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 밀매업자 황소의 난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소금 밀매업자, 이 황소가 이 소위 말하는 소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황소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황소의 난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 산둥반도 밑쪽에서 소금 밀매업으로 돈을 벌었고, 사실상 그 이 당시에는 소금은 국가 전매 사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매를 하는 게 없죠. 담배도 요새는 전매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술도 아니고, 우리 요새는 전매 사업이라는 게 없는데 국가에서만 파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사는 건 전부 밀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소금 밀매업자인 황소가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고 이제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는데 매번 납방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5대 19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천무회의 노년기 모습이에요. 이 중국사에서 측천무처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물론 서태후라든지 뭐 여러 섭정을 했던 왕후들은 있었죠. 황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 자신이 황제가 된 여성은 없었죠. 중국사를 보면 꼭 나라가 망할 때 소위 말하는 이 왕의 혼주를 빼놓는 이상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여성 폄훼가 상당히 이 중국사 속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이 측천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이라고 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현종의 할머니로 계원이치로 불리는 현종 전반기 번영의 기초를 쌓은 여결이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사에서 전무후무한 최초 그리고 최후의 여황제였습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는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고종의 비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태종의 후궁이기도 했어요. 뭐 그러니까 초기 왕실에서부터 계속해서 왕후로 그리고 여황제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무주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상당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측천무는 고종과 함께 이인천자로 불리는 실력제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황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결행하게 되죠. 황실 안팎의 반대파를 제거한 무후는 690년 예종을 폐위시키고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어 나라 이름을 대주라 하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겨 신도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고대의 주나라와 구분하여 무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주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당 제국의 영화와 몰락을 상징하는 시점에 현종이라는 황제가 서 있습니다. 그의 지배기에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도시였죠. 질서 정연하게 구획된 계획도시 이 장안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당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제국 몰락의 서곡인 일이 일어났으며 당의 국력은 다시는 전과 같은 영화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안록산의 난이었죠. 우리가 보통 안사의 난이라고 얘기하는 먼저 안록산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뒤에 사사명이 또 난을 일으키죠. 사사명은 안록산의 부장이었어요. 그런 안록산에 난이 일어났으며 당의 국력은 다시는 전과 같은 영화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현종과 양귀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비극적 말로를 주제로 삼아 몰락하는 제국의 쓸쓸한 황혼을 즐겨 노래했죠. 당 현종은 이 예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당시 황실은 할머니 측천무후가 시작한 새로운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야망에 가득 찬 여성들, 즉 중종의 비인 위황후와 무후의 막내딸인 태평공주, 그리고 그들 뒤에 버티고 선 명문 구세력과 이로 진출한 신흥 세력 간에 바로 이는 과거로 진출한 수나라 때부터 이 과거 제도가 있었죠. 그 과거로 진출한 신흥 세력 간의 갈등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위황후는 고기만두에 독을 넣어 중종을 시해하죠. 이때 25세 나이로 쿠데타를 일으켜 큰 어머니 위황후를 제거하고 아버지 예종을 복위시킨 실력자가 바로 현종입니다. 황위를 계승한 현종은 실력자인 고모 태평공주를 제거하고 타고난 총명함과 정성으로 정무를 돌봐 개원의치라 불리는 8세기 전반 당의 전성기의 번영을 구가하게 되죠. 민생 안정을 꾀하고 경제를 충실히 하였으며 신병제를 정비하고 국경지대 방비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즐겨 시를 짓고 서역의 음악까지 흡수하여 음악을 작곡하는 등 예술적 감각과 재능이 뛰어났던 현종은 점차 정치에 실증을 내게 되죠. 노년에 그는 명문 구귀족 출신인 이인보에게 정치를 도맡긴 채 도교에 빠지고 양귀비와의 사랑 노름에 빠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안록산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안록산의 체중은 이걸 한번 킬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니까 200kg 정도 나간 걸로 보여요. 이 어찌나 뚱뚱했던지 뱃살이 늘어져 무릎을 덮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어느 정도 이 체격이 육중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때 씨름 선수들이 200kg가 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어느 날 현종이 그의 배를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뱃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리도 뚱뚱한가? 안록산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예, 오직 폐하에 대한 일편단심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는 현종의 사랑이 쏠려있는 양귀비에게도 접근해서 양아들로 행세했는데 그의 나이는 양귀비보다 10여 살이나 위였죠. 이러한 능수능란한 처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뒤흔드는 대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현종은 이 사실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안록사는 이 현종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놀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록사는요,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1단계 소그드인 대표적인 대상상인들이죠. 이 소그드인들은 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에서 수입한 물품을 인계받아서 당나라로 보내고 당나라에서 수입한 것들을 이제 비잔티움으로 보내는 그러한 대성무역 혹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사실상 거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그드인을 아버지로 돌고린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그의 성씨인 아는요, 기화한 1단계를 표시하고요. 이 녹산이라는 이름은 소그드인에게 흔한 이름으로 빛을 의미하는 소그드어의 한자 표기라고 합니다. 이 소그드인의 탁월한 중개무역 솜씨는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세계 방방곡곡을 도처를 거의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무역에 상당히 능통한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록산의 사회생활도 역시 한족과 이민족 간의 중개상인으로 시작되었죠. 그는 익살스럽고 소탈한 성격을 타고난 데다 자그마치 6개의 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점차 상인으로서의 솜씨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주 절도사의 눈에 들어 군인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절도사라는 것은 좀 따로 독립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절도사란요, 이 변방에 설치된 전문직 군관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요, 710년 처음으로 설치되었어요. 사실 현종 때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으나 내면적으로는 초기에 지배체제를 지탱해온 율령제가 변질되어 자영 소농민층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토지를 상실하고 유민화되어 갔던 시기죠. 유민이라는 것은 땅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던 농사꾼들이 토지가 이제 귀족들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뺏긴 다음에 이제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균전제에 기반한 병농일치의 부병제가 무너지고 이 직업군인 체제인 모병제가 출현하게 되면서 유목민족이 전문 군인으로 다수 충원되었으며 중국의 변방도 위구르, 토번, 거란, 발해 등의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에서 땅을 주고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대신 세금을 걷었죠. 그리고 군대 갈 의무, 그리고 도로 닦을 때 나가서 일 도와줄 의무, 이렇게 세 가지 의무를 조용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도 없고 군인이 될 수도 없고 소위 말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노비,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회는 이제 불안정해지고 소위 말하는 초적이 도덕이 도둑이 많아지는 그런 불안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죠. 자, 점차 중앙의 권력이 약해짐에 따라 절도사들은 떠도는 농민과 이민족을 모아 세력을 강화해 나갔죠.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절도사의 권한은 군정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미쳐 번진이라고 부르는 지방 군벌로 변화해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안록사는 출세가도를 걷게 됩니다. 명문 귀족 출신인 재상 이인보는 정치에 실증이 난 현정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당대 최고의 권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입가에는 꿀, 마음에는 칼을 가진 자로 일컬었는데 그는 귀족 세력의 반대를 견제하고자 이민족이나 서민 출신을 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요. 입가에는 꿀, 마음에는 칼. 대단히 냉혹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는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군요. 여튼 이 사람 이인보는 귀족의 반대를 견제하고자 이민족 출신이나 서민 출신을 절도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안록사는 이인보의 지원 속에 평로, 범양, 하동, 삼번진의 절도사가 되는 파격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권신 이인보가 죽고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 양국충이 재상에 오르자 그의 출세가도에는 먹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3번진의 용병 군단을 이끌고 대반란의 기치를 올리게 되죠. 이때가 755년, 그의 병력은 자그마치 20만에 달했습니다. 반란군은 이렇다 할 저항도 받지 않고 파죽지세로 남아있죠. 안록사는 낙양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대연, 연호를 성무라칭한 후 이 장안으로 병력을 몰아갔습니다. 현종은 72세의 늙은 몸으로 서쪽의 촉당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마회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성난 호위병사들의 요구로 사랑하는 양귀비와 양국충 일족에게 죽음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도의 백성들은 현종의 피난 행렬을 막으며 반란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죠. 마침내 현종은 아들에게 양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숙종입니다. 안록사는 이 반란을 일으킨 후 시력이 나빠져서 완전히 실명에 이른 데다가 악성 종양까지 생기는 등 건강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당뇨로 봐야지 되겠죠. 그가 애첩의 소생인 안경은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이를 미리 알아챈 적자 안경서가 먼저 안록산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반란군의 내부는 관군의 반격보다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어 안경서 토벌군이 일어나고 안경서를 지원했던 안록산의 부장 사사명이 안경서를 죽이고 대연 황제라 칭했죠. 그의 아들 사조이가 다시 사사명을 죽이고 즉위한 후 패전을 거듭한 끝에 763년 자살하게 됩니다. 이로써 안록산 사사명의 반란, 줄여서 안사이난이라 불리는 당 중기의 대반란은 마감되게 되죠. 이 안사이난 이후로도 당 왕조는 150년간 명맥을 유지하게 되나 이제 중국 사회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경에만 설치되었던 절도사 제도가 전국에 확산되고요. 이들이 점차 자립하여 중앙 권력에 도전하게 되죠. 세계 제국으로서 당의 풍모는 이제 어디서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당의 조세대 제도입니다. 국가는 평민인 성인 남자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고르게 했죠. 농민들은 그 대가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조용조의 세역과 병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조용조의 세역이란 곡물, 노동력, 지방 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또한 농민들은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군대의 병사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부병제 하에서 농민들은 정남이 된 18세부터 59세까지 아주 오랫동안 빈번하게 차출되어 병역을 부담해야만 했죠. 국가가 실제로 장정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근래에 발굴된 동항 고문서 등은 균전제가 일부 지역에서나마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불완전한 형태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균전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도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에 대한 토지의 수요와 해수를 전적으로 주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균전제 역시 국가의 토지제도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반영한 형태였으며 단지 국가의 공권력이 강성했을 때에는 귀족들의 부당한 대토지 확대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을 뿐이었죠. 안산이 난 이후 당의 지배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변경의 번진이 내지로 확산되자 농민들이 사실상 당 왕조와 번진의 이중 착취 구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유망, 전호화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작제라고 보시면 돼요. 땅을 빌려주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그 지주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병화 추세,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라 번진의 수장을 주군으로 모시는 사병화 추세가 격증함에 따라 국가 재정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겟책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 양세법이죠. 이미 종이조각에 불과한 균전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세법은요, 780년 제상 양염의 건의로 처음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 명나라가 일조 편법을 실시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 세법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들의 직역이나 요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은 토지나 상업소득에 대한 재산세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국가는 세금 수입으로 직업군인을 양성하게 되었죠. 중국은 농민의 인신수탈에 보다 크게 의존했던 율령국가에서 점차 재정국가로 이행해 갔으며 농민들의 지주 국가에 대한 예속관계도 보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양세법이라는 명칭은 세금을 보리의 수확기인 6월과 쌀의 수확기인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징수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인데 이것 자체가 당시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상업은 더욱 발달하고 그에 따라 화폐경제도 더욱 발달하게 되니 장차의 새로운 시대가 예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양세법은 종래의 국가에 의해 적어도 간념적으로는 포기되지 않았던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율령 지배체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중국 사회의 질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금은 농민이 아니라 토지에
고르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배당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엄청난 재산의 격차를, 즉 대토지 소유제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게 된 셈이죠. 자급적 소농을 기반으로 한 조용조의 세제는 이미 농업생산력과 화폐경제가 크게 발전한 당 중기 이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전법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되었고, 당 초기에 한때 한전법에 대한 이 전답과 땅을 어느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전법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지주제는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송대의 지배적인 지주 전호제의 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지주 소작제의 싹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이 황하 연변의 소금장수 황소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황소는 사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황하 연변의 소금장수 황소는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 납방하자 봉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실업자 농민 수만 명이 가세했고요. 소금 밀배가 자금력의 배경이 되었죠. 당 왕조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황제가 된 후 황소 역시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10년간 지속된 황소의 난은 당 왕조에게 의해 좌절되었죠. 881년 1월 8일 이른 아침 대당의 수도 장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안성의 서문으로는 황제 희종의 피난 행렬이 허둥지둥 주랭랑을 치고 있었고, 동문으로는 반란군의 수령 황소가 금으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고 있었죠. 성문을 지키던 친위 부대들조차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장안의 백성들은 조수처럼 길 양쪽에 밀려들어 환호성을 지르며 황소의 군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황소의 부장 상양이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죠. 황왕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것. 당 왕조와는 다르다. 백성들을 절대 학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각자의 생업에 힘쓰라. 반란군은 엄정한 군기를 지켜 민폐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보면 의복과 금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도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황소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죠. 황소는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보인된 백성의 평등한 삶을 실행하는 대장군, 즉 천보, 하늘로부터 보임을 받은 평균을 이루는 대장군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날 백성들의 눈에 비친 반란군의 모습은
해방군의 그것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당왕조의 가혹한 지배로부터 탈출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었죠. 황소 역시 스스로 황제가 되어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장안을 빼앗긴 귀족들도 다시 세력을 정비하여 장안을 탈환한 후 다시 백성들에게 반군에 협조했다는 제목을 씌워 보복을 자행하게 됩니다. 관군에 밀린 황소군은 후퇴하면서 금운 보화를 길바닥에 뿌리는 작전을 폈습니다. 관군이 다투어 이를 줍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황소는 가까스로 군대를 이동시켰죠. 반란군은 다시 최초의 봉기 때처럼 동에서 먼저 서에서 먼저 신출귀몰하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해서 관군의 토벌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조직력과 금력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길바닥에 적을 그 관군들을 홀리기 위해서 사실상 금은보화를 길바닥에 뿌려서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도망을 치는 그러한 금력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이 19세기에 중국을 방문한 서양 사람은 이 중국의 소금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에 놀랐다고 해요. 이 중국에서는 소금 산지가 일정 지역에 평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독점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부가 보장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일찍이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일어나기도 했고, 바로 소금을 기반으로 국가가 일어나기도 했고, 소금을 쟁탈하기 위해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특히 한무제 이후 중국 정부 조정에서는 이를 전매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있었죠. 전매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만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팔다가 걸리면 그야말로 극형에 처해지게 되죠. 당나라도 안사이 난 이후 소금 전매에 의존하여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소금 전매 수입은 총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죠. 사실 전매 이전에는 한 말에 10전에 불과하던 소금값이 110전으로 오르더니 급기야 300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과세를 이 소금값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소금이 인간 생존의 필수품인 이상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물론 농민들이었습니다. 안사이 난 이후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의 궁중에서는 다시 독버섯처럼 황간들의 세력이 자라나 허약한 황실을 쥐고 흔들어 댔죠. 황제는 이들에 의해 세워지고 폐해지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당 말에 이르면 거의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상을 보였죠. 한자를 넣을까 하다가 못 넣네요. 살 길이 막막해진 농민들은 포악한 관리들을 습격하여 울분을 표시하거나 부유층의 물산이 집산하는
농촌의 초시를 약탈하는 등 산발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국적 대봉기로 이끌어내는데 소금 밀매 조직이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언제나 그랬듯 소금값이 급등하게 되면 자연히 암거래가 생겨나고 점차 그들의 비밀 결사가 결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조정해서 만약 이 전매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하게 이 소위 말하는 판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소금값을 고정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국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는 비밀 경찰을 동원하여 이들을 추적하고 추적망에 걸려든 자들은 사형 등 가혹한 중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금 밀매 조직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위책을 찾아 무장봉기의 길에 나서게 되죠. 875년 봉기의 선두에 나선 황소와 왕선지는 하남성 접경에 가까운 산둥성, 교통이 편리한 황하 연변에서 사염 밀매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한 후 봉기를 결심하게 되었죠. 즉각적으로 실업자, 농민 수만 명이 가세하고 북방의 돌골, 위그르 출신 전문 병사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농민 병사의 지지 속에 이민족 군인의 전투력, 비밀 결사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결합했으니 이 반란군의 기세는 참으로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밀매 조직은 이 조정 안에도 이 비밀결사 정보원들을 두고 있죠. 언제 단속이 나갈 건지도 훤히 알고 있게 됩니다. 그 정보망이 대단하죠. 이들은 전국적 조직을 이용하여 일정 거점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작전을 펼쳤고 때로는 동시에 여러 주를 공격하는 위력을 가시하기도 했습니다. 황소군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주원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사태를 저울질하다가 당 왕조 쪽으로 자리를 바꿔섰는데 이러한 지도층의 한계는 이 주원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소도 왕선지도 사실 높은 관직에만 오를 수 있다면 뭐 굳이 난을 일으킬 이유도 없었죠. 이들은 자신에게 고위관직이 확실하게 보장만 된다면 언제든지 농민들을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소는 자신의 부장이었던 주원과 터키계 사타족의 수장 이국룡 군대와 맞서 싸웠으나 마침내 호랑곡 전투에서 참패하여 자결로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가 884년 황소의 난으로 불리며 10년간 전국을 들끓게 했던 농민 반란은 비틀대는 당왕조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되죠. 당왕조는 주원의 공을 인정하여 요직을 주고 전충이라는 이름을 새로 내렸는데요. 그가 장차 290년간의 당왕조를 멸망시킬 인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주전충은 907년
당의 마지막 황제 에제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즉위하여 후량을 세움으로써 사실상 5대 십국 시대를 열어나갔죠. 죄송합니다. 자, 9주차 그 주차 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당의 전성기를 이끈 여황제 특천 모호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황제의 자리까지, 그것도 본인의 능력으로 황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하나의 문제고, 또 다른 것은 안록산 이 사사명의 난이 이 당의 사회의 여러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대처대조표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소금 밀매업자인 이 황소가 난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당나라는 이제 그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소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기도 하는지, 이 소금과 이 반란 과에, 그리고 너무 그러면 주제가 커지네요. 소금 밀매업자인 황소가 어떻게 난을 일으키고 이 밀매 조직을 잘 활용하는지 그 측면을 부각시켜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말 레포트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레포트는 이 조선과학실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녹음 파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약 7분에서 10분 길이의 녹음 파일 mp3로 녹음을 하셔서 파일로 파일을 이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좀 혼란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되도록이면 지메일로 보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메일 계정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메일로, 어떤 계정의 메일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신 확인을 눌렀을 때 지메일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는 수신 확인이 안 될 거라는 점, 그 점 때문에 무조건 지메일로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던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말 레포트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선과학실록을 읽고 나서 그 담을 내용은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좀 밝힐 수 없다 하고 여러 가지 해야지 되는데 뭐 도저히 그럴 여건이 되지가 못하고 있죠. 이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네요. 뭐 1년 내내 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강사를 한 지도 선생은 그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도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어유 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싶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한 지인들에게 추천할 때 특히 어떤 면을 강조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아,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가장 흥미롭게 읽은 테마를 5개만 추려서 그것을 요약하는 것보다는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속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드러나니까 뭐 굳이 요약을 하실 필요는 없고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융합이란 무엇인지, 이 책은 조선이라는 역사와 과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주제, 다른 학문 분야를 하나로 융합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융합이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풀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7분에서 10분 길이의 녹음 파일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환절기네요. 뭐 환절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겨울로 간 것 같네요.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